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입니다. 백제시대에는 오늘날의 일본을 외국 또는 외라하였습니다. 지금의 일본 땅에 사람이 처음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약 200년 전으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일본 정사인 일본석이 상권의 신대, 즉 신이 살던 시대의 기록과도 일치하죠. 하지만 실은 그 이전부터도 일본에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반도의 부산에서 육안으로 대마도가 보이고, 대마도에서 다시 남쪽으로 일기도가 보이고, 일기도에서 다시 구주 땅이 보이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따라서 이동했을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가 시작한 곳은 오늘날 북구주 사가현과 웅분현 등 사람이 살기에 좋은 해안가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오늘날 일본이라면 동경을 비롯한 본조의 중심지를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곳은 16세기 말 덕천가강이 풍신수길에게 쫓겨나서 건설했던 곳이죠. 그러니 그 이전에는 그 불모지나 다름없는 땅이었어요. 우리 역사에서 왜국이라 하는 것은 왜국, 일본 열도 중에서 구주의 복강성에서부터 복강이나 장기로부터 시작해서 관서지방, 대판 혹은 경도지방까지가 우리 역사에서 말하는 왜국입니다. 처음으로 대륙에서 열도백제로 건너간 사람들은 고조선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그 후 한참 지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고구려계, 백제계, 신라계, 가야계 사람들이 그 땅에서 세력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한반도의 사국시대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식민지 확대를 위해서 각축전을 벌였었어요. 이들이 이합집산하면서 그들 최초의 문명이라 말하는 미생시대, 즉 야요이 시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대화정권, 야마토 정권이라고 그러죠. 이 대화정권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일본 본주의 서쪽에 위치했었던 산구현 지방은 대내시의 영지여서 백제계가 세력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동성왕 때 당시 고구려계의 외왕이었었던 현종이 대마도 쪽에서 세력을 펼치고 있는 그 백제계를 몰아내려고 전쟁을 했다가 오히려 백제계에게 크게 패했죠. 이로 인해서 현종이 전사하고 백제계의 영토는 지금의 오사카 지방까지 크게 확장했습니다. 이후 대화정권의 지배는 고구려와 백제계가 서로 우위를 다쳤었지만 550년에서 650년 사이, 그러니까 백제 위덕왕 때부터 의자왕 때까지는 백제의 번국이라 할 정도로 백제계가 우세했었습니다. 백제는 이 대화 왜국에 학문, 종교, 문화 같은 것을 전하고 또 필요하다면 군사를 데려오게 됐어요. 같은 백제 땅이었기 때문에 한반도 백제는 외국에 무엇이든지 지역 안배 차원에서 공유했었습니다. 이때 백제가 외국에 나눠준 가장 큰 보물이 불교였어요. 당시 한반도에 고구려, 백제, 가야, 신라뿐 아니라 지금의 내몽골 지역까지, 그러니까 북위 지역까지 불교가 성했었습니다. 그중 미륵이 현생에서 어지러운 이 세상을 바로잡겠다 하는 이른바 미륵하생 신앙이 지배적이었어요. 미륵 사상은 백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가 미륵부를 섬기고 많은 사찰도 지었습니다. 이 옆에 그 그림은 운강석굴로서 운강석굴의 제20굴에 있는 미륵상인데요. 북위의 제5대 황제 문성제가 자신이 미륵이다 해서 스스로 조성한 것입니다. 미륵은 불교의 원시 경전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소승, 대성을 막론하고 널리 보편하여 신라, 백제, 고구려, 북이, 북주, 제, 진, 돌궐 등에서도 자신의 나라의 미륵불이 현신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은 미륵불을 중심으로 하는 절을 많이 세웠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절은 백제의 제3도성에 있었던 지금의 익산시에 있는 미륵사입니다. 미륵의 현신을 바라면서 사찰 이름도 미륵사라 했죠. 미륵사는 신라의 황룡사와 고구려의 금강사와 함께 백제를 대표하는 그런 사찰이었습니다. 이 옆에 있는 이 사진은 북한의 금강사입니다. 평양 청양리에 있었던 것으로 그 사지가 있는데, 이것을 근거로 해서 남한에서 디지털로 복원한 그림입니다. 한편 신라 진흥왕에게는 세 공주가 있었는데 모두 똑똑하고 재주가 뛰어나고 또 용모까지 예뻐서 미륵으로 삼을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천명공주는 일찍이 용수와 결혼을 해서 후일 태종무열왕이 되는 김춘추를 낳아서 일찍이 미륵 그 후보에서 포기한 상태였었고, 셋째 공주 선화공주는 백제의 서동과 스캔들이 터지자 남아있었던 덕만공주를 미륵으로 추대해서 선덕여왕이 된 것이죠. 이때 선화공주의 스캔들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어서 신라와 백제 간의 미륵전쟁으로 보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즉 백제의 서동이 신라의 미륵선화를 뺏어와서 백제의 미륵으로 삼았는데, 그녀는 결국 신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음험한 일을 평생 벌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미륵사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무왕의 호방한 성격과 그 성격을 만들어낸 환경이에요. 미륵사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그 기록이 있죠. 어느 날 무왕이 부인과 함께 사자사로 가려고 용화산 아래 큰 연못에 이르니 미륵 3존이 연못 가운데서 나타나므로 수레를 멈추고 절을 올렸다. 부인이 왕에게 아뢰기를 모름지기 이 절에 이곳에 큰 절을 지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말했다. 왕은 그것을 허락하면서 지명법사에게 이 연못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걱정을 하니, 지명법사가 신비로운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산을 무너뜨리고 연못을 메우고 평지를 만들었다. 이에 미륵 3회의 모습을 따서 전과 탑과 낙무를 각각 세 곳으로 세워서 절 이름을 미륵사라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공사에는 신라의 임금이자 선화왕비의 부친이었던 진평왕까지도 여러 공인들을 보내서 이를 도왔다라고 하죠. 이 이야기는 사실 삼국유사의 저자 이련스님이 세상에 퍼뜨린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동국여지승남에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무왕과 함께 가던 부인이 바로 선화왕비였고, 무왕이 연못을 메우려고 걱정을 했었는데 지명법사가 대체 무슨 재주로 하룻밤 사이에 이 용화산을 무너뜨려 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이 연못을 메울 수 있느냐. 역사를 바로 보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백제의 국력을 소모하려는 하나의 속임수다 라고 동국여지승남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왕이 나라에 큰 이득이 없는 토목공사를 괜히 벌려가지고 국력만 크게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왕을 유혹해서 국력을 소모하게 한 바로 그 사람이 선화왕비라는 것이죠. 로맨틱하게만 알고 있었던 서동선화를 뒤엎어버리는 이야기입니다. 더욱이 미륵사를 창건을 크게 도운 이가 바로 백제의 적국이었었던 신라의 진평왕이라는 점도
백제와 신라의 미륵전쟁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륵이 도래하는 세상을 용화세계라고 하는데, 선화왕비는 바로 그 용화산 아래에 미륵사를 세웠습니다. 용화세계는 사시장철 화창하고 사람이 모두가 평온하고 현실에 고난이 없는 곳이라고 합니다. 백제인들은 이 용화산 아래에 미륵사라는 거대한 가람을 세웠는데, 이 가람은 3탑 3금당식으로 모든 건물이 웅장하고 또 넓었습니다. 다른 백제의 절이 모두 1탑 1금당인 것과는 달리 이 미륵사는 1탑 1금당을 한 세트로 해서 3개의 세트로 만들었으니까 3원식 사찰이라고 합니다. 신라의 황룡사나 고구려의 금강사는 1탑 3금당식인데 3탑 3금당식의 호방한 양식은 오로지 미륵사뿐입니다. 무왕은 또 다른 대형 토목공사를 일으켜서 국력 소비를 했습니다. 바로 방장선산의 토목공사인데요. 이 공사는 그 왕궁의 남쪽에 큰 호수를 인위적으로 파서, 지금 이 사진이 바로 인공호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금강 상류에서부터 수로를 끌어들여 물을 대는 큰 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못 한가운데에는 역시 인공으로 섬을 조성해서 신선이 사는 산신산이다 하니 이것이 바로 방장선산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연못을 국람지라고 하는데 391년부터 시작해서 방치하다가 무왕 때에 갑자기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식민지 외국에까지도 이를 모방해서 공사를 하도록 외국의 응신왕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는 일본 서기 추고 34년에 전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렇듯 무왕은 여러 공사와 사찰을 건축했는데, 이런 대역사를 하자면은 물질적인 재원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동양에서 풍요롭기로 유명한 중국 양자강 주변의 오월지대, 회수지대, 황해평원, 산동반도, 그리고 발해 서쪽의 요소, 진평, 또 외국, 이런 데서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가져온 막대한 수익이 있었기에 무왕과 선화왕비의 그 욕망을 채우는데 걱정이 없었습니다. 또 이런 거시적인 안목을 통해서 그 시대의 높은 우주관과 높은 이상도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왕은 활달하고 꺼리낌 없이 미륵사, 왕흥사, 정림사, 방장선산, 반구사 같은 대공사를 거침없이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방금 반구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무왕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국의 백제계가 지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시대적으로 여러 단계가 있었는데 우선 외손이 그 외국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추고 여왕은 흠명왕, 민달왕, 용명왕에 이어서 외국 백제를 지배하던 무왕 계통의 그 외손이었습니다. 이때 무왕이 추고 여왕에게 반구사를 짓도록 명했는데 성덕태자가 실무를 담당했죠. 그래서 금당, 강당, 경몽전, 소원당 등 20여 채의 전당과 60여 채의 승원 등 모두 그 100여 채의 외국 최대의 불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후일 법룡사라 하게 된 이 반구사는 일본 고대 문화의 보물창고와 같은 곳입니다. 이 절은 불교 국가로서 나라의 기틀을 세운 성덕태자가 세웠다고는 하는데 사실은 성왕의 명에 의해서 백제의 기술자들이 건축한 것입니다. 이 사찰에는 세계인들이 동양의 비너스라고 하는 백제 관음도 있습니다. 그 길이가 2.8m로서 무척 키가 큰 목조불상인데요. 그 인자한
얼굴과 우아한 곡선이 아주 일품이죠. 그런데 왜 백제관음상이라고 했을까요? 백제무왕이 외국에 하사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절의 아름다움은 세계적이라 평가하는데 특히 금당벽화의 약사 열애상은 신라의 석굴암과 그리고 북위의 운강석굴과 함께 동양의 3대 예술품이라 하고 있습니다. 또 목탑 또한 동양의 3대 건축물로 들어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중국의 응현목탑과 신라의 황룡사 목탑 그리고 일본의 범용사 목탑을 꼽고 있습니다. 외국의 범용사가 준공된 뒤를 이어서 본국 백제의 왕흥사도 완공했습니다. 사비성에 있는 이 왕흥사는 범용사보다 한층 더 발전된 기술과 인력으로서 완성됐으니까 뭐 화려한 것이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왕흥사는 우선 이름부터 왕실의 흥성함을 발언했었던 백제 왕실 사찰입니다. 당시 이에 비교할 수 있는 절이라는 것은 선화왕비의 언니인 신라의 선덕왕 때 만드는 황룡사 정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황룡사의 하이라이트인 9층 석탑을 백제 장인들 200여 명이 불과 2년 만에 완공했다고 하네요. 이는 아마도 선화왕비의 도움이 컸을 것입니다. 이렇듯 백제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를 바탕으로 자국의 왕사인 왕흥사를 지었다면 또 얼마나 향상된 기술로 심혈을 기울였을까요? 그러나 이들의 리더격인 백제 장인 아비지는 조국 백제가 망할 것을 예견하고 황룡사 목탑의 제작을 전념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는 백제가 패망하에 생긴 이야기니까 그저 웃을 수밖에 없네요. 어쨌든 백제인의 손으로서 높이가 225척 황룡사의 9층 목탑을 완성한 것입니다. 지금에야 뭐 100층이 넘는 건물도 많으니까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은 225척 75m란 고대 사회의 그 목탑이 하늘 높이 이렇게 75m가 서 있다는 건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얼마나 신묘했을까요? 무왕이 이렇게 호방하게 불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백제 불교의 성격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백제는 384년에 마라난타 대사를 통해 불교를 수입했다고 하는데 약 100년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526년에 백제 스님 겸익 스님이 인도에 가서 번본 오부유를 가져와서 번역하면서 백제 불교는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겸익 스님은 신라의 해초 스님보다 약 200년이나 앞서서 인도에 다녀오신 분이죠. 이때부터 백제의 불교는 계율종으로 변모합니다. 계란, 세간의 윤리도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자발적인 면이 강조된 반면 율은 공동체의 규칙으로서 세간의 법률에 해당하는 타율적인 규범이라 생각해 좋을 것입니다. 백제와 외국에 계율종이 퍼진 것은 602년 백제 관륵대사가 외국으로 가서 승정이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백제 불교는 국가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힘을 쓴 호국불교의 이념이 아주 굳건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자비사상을 바탕으로 무한한 사랑을 중시하는 것이 기본 이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복전쟁이 활발했던 이 시기에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국운이 딸려 있으니 국가 수호의 이념 또한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래불인 미륵이 국가를 수호하는 힘이라 믿으면서 국가마다 아주 비밀스럽게 보존하고 또 불경에 대한 해석도 서로 달랐습니다. 이렇듯 다른 나라 모르게 지켜온 불교를 백제는 외국과 같은 나라,
같은 백성으로 생각해서 서슴없이 전했습니다. 외국은 백제의 백성들이 사는 곳일 뿐만 아니라 왕족들이 거주하면서 왕의 능력이라든지 자질을 키우는 일종의 수련장이었고, 필요하다면 본국의 군대도 파견하는 식민지였으니 불교와 학문 그리고 음악까지도 서슴없이 나누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음악의 사례는 일본 서기 제19권 훈명왕조에 나오는 이야기로 백제의 시덕 3근, 계덕 기마차와 진로, 그리고 대덕 진타를 외국에 파견했다는 그런 역사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음악가로 시덕, 계덕, 대덕은 각각 백제의 16관동 중 시덕은 8품, 계덕은 10품, 그리고 대덕은 11품의 국가공무원이었어요. 이 기록은 그 이전에 먼저 파견됐던 관등이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백제 악사와 교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백제의 악사들이 파견됐다라는 이야기죠. 백제는 외국을 식민지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같은 나라로 보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애썼습니다. 옆에 사진은 대한민국 국보 83호입니다. 금동 미륵 반가사유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옆에 있는 이거는 일본 국보 1호인데요. 목조 미륵 반가상입니다. 쌍둥이 같이 닮았죠? 모두 백제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일본에 살아 숨쉬는 백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명예교수 이종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